한국어 때문에 프랑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그 소란의 시작은 단 한 마디에서 비롯되었지요. 프랑스 남부의 한 조용한 도시에서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논란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사회 전반으로 번지는 파장이 되었습니다. 대학 강의실 안에서 터져나온 이 사건은 이내 교내를 넘어 언론과 학계, SNS까지 번졌고 몇몇 교수들은 이건 정치적 접근이다 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반면 학생들은 이건 언어가 아니라 저항이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죠. 그러자 누군가가 조용히 이렇게 물었습니다. 고작 언어 하나 때문에 왜 이렇게까지 난리가 난 걸까요? 하지만 이 소동은 단순히 언어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이, 그 문장이, 그리고 그 이름이 80년 넘게 누구도 입 밖에 내지 못했던 어떤 이야기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지금 바로 비디오를 재생해 보겠습니다. 잠깐 1초밖에 안 걸리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비디오가 잘 돌아간대요. 좋아요는 무료잖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난 에밀리 사사키라고 합니다. 현재 파리 5구에 위치한 국립대학에서 미술사 박사 과정을 밟고 있고 연구 주제는 동아시아 복식과 여성 예술사입니다. 이 전공을 선택하게 된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본계 프랑스인이기 때문입니다. 제 성씨인 사사키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름입니다. 아버지는 프랑스에서 태어난 일본계 2세이고 어머니는 프랑스인입니다. 하지만 제 유년 시절의 많은 부분을 채운 건 아버지보다도 할머니였습니다. 사사키, 히로코, 제 아버지의 어머니였던 분은 일본에서 태어나 일제강점기 조선에 잠시 머물렀다가 전쟁 후 프랑스로 건너오신 분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제게 동화를 읽어주고 글씨를 가르쳐주고 자수를 가르쳐준 사람은 늘 할머니였어요. 할머니는 과묵한 분이셨습니다. 항상 정갈한 옷차림에 조용한 말투, 목소리는 작지만 눈빛은 강단이 있었고 무엇보다 감정이라는 걸 쉽게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셨어요. 프랑스어도 유창했지만 저와 단둘이 있을 땐 일부러 일본어로 말하셨습니다. 어릴 적 저는 그게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사키라는 이름이 이상하다고 놀리는 친구들 사이에서 할머니와 일본어로 대화할 수 있다는 건 작고 비밀스러운 방어막처럼 느껴졌거든요. 초등학교 고학년 무렵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일본어를 배웠습니다. 스스로 원해서였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죠. 할머니는 아무 말씀 없이 제가 가져온 일본어 교재를 받아들고 발음부터 쓰기까지 하나하나 다시 가르쳐 주셨어요. 그 시간들은 제게 어떤 뿌리를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사사키라는 이름은 늘 다른 것으로 여겨졌지만 저는 그걸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싶었습니다. 그런 기억 때문인지 저는 자연스럽게 동양 예술에 관심을 갖게 됐고 고등학교 시절 제2 외국어로 일본어를 선택해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대학 진학 후 전공으로는 미술사를 택했고 일본 전통 자수, 조선시대 여성 복식, 만주 지역 도자기 문양까지 자연스럽게 공부 영역이 넓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본어는 물론 한자 독해나 고문서 해석에도 능숙해졌고요. 하지만 이상한 건 그렇게 일본어와 동양사에 가까워질수록 할머니는 점점 제 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피하셨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조선시대 문양에 대해 질문하면 어깨만 으쓱이셨고 일본 미술사에 대해 말을 꺼내면 창밖만 보시곤 했죠. 그건 내가 공부할 몫이지 내가 말해줄 수 있는 건 없어. 그게 할머니의 단골 대답이었어요. 그런 할머니께서 갑작스럽게 쓰러지신 건 제가 박사과정 2년 차였을 때였습니다. 병명은 뇌출혈이었고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며칠 후 호흡기만 의지하던 상태에서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는 간단히 치러졌고 유족은 저와 아버지, 어머니 셋뿐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방은 마치 시간이 멈춰 있었습니다. 책장은 먼지 한 톨 없이 정리되어 있었고 손때 묻은 자수틀이 그대로 남아 있었으며 나무 서랍 속엔 빼곡히 정리된 다이어리와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버지가 찾은 작고 묵직한 나무 상자 하나가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버지는 상자를 제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갖는 게 맞을 것 같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절대 열지 말라고 하셨지만 너라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 상자는 오래된 일본식 자물쇠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녹슨 쇠냄새가 손끝을 타고 전해졌고 나무 표면은 손때로 반들거렸습니다. 그 위에는 손글씨로 쓴 듯한 붓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사사키, 제 이름과 같은 성씨. 순간 손끝에 닿은 나무결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조심스럽게 자물쇠를 풀자 상자는 뚜껑이 약간 들린 상태로 딸깍 열렸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물건 몇 가지가 정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낡은 일본식 여학생 교복, 손으로 곱게 수놓은 자수 손수건, 그리고 사진 한 장. 모두 조용히 눕혀져 있었고 흡사 누군가 마지막 인사를 남기듯 고요하게 정리된 모습이었습니다. 사진은 흑백이었지만 그 안의 장면은 이상하리만큼 선명했습니다. 한복을 입은 조선 소녀와 교복을 입은 일본인 소녀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서로 손을 맞잡은 채 흐드러진 벚꽃 아래서 웃고 있었어요. 소녀들의 얼굴은 생생했고 배경은 경성의 옛 교정을 연상케 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일본어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히로코에게 내 평생 가장 따뜻했던 친구 윤희가.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히로코, 할머니의 이름, 그리고 윤희라는 지금껏 들어본 적 없는 조선 여성의 이름. 두 사람은 어떤 관계였던 걸까요? 상자 바닥엔 또 하나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엔 할머니의 익숙한 글씨로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죠. 그 아이의 이름을 누군가는 다시 불러줘야 해. 그 순간 무언가 가슴 깊은 곳에서 울컥 솟아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산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침묵으로 감싸 안았던 어떤 진실, 혹은 말할 수 없었던 속죄와 기억의 조각이었습니다. 왜 할머니는 일본을 떠나 프랑스로 왔을까요? 왜 평생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그녀는 무엇을 두고 무엇을 감추며 살아온 걸까요? 그리고 왜 마지막 순간에야 그 이름을 저에게 남기고 가신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가족의 비밀을 파헤치는 일이 아니라 이제는 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요. 그렇게 저는 생전 처음으로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 낯선보다는 익숙함이 먼저 밀려들었습니다. 파리의 오래된 골목과는 다른 빼곡한 간판들, 사람들의 빠른 걸음, 그리고 거리마다 흐르는 리듬 같은 말소리들이 처음엔 어지럽게 느껴졌지만 곧 익숙한 패턴으로 바뀌어 다가왔습니다. 이곳이 할머니 히로코가 한때 살았던 땅이라는 사실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평생 일본계라는 이름으로 살아오며 접하지 못했던 진짜 동쪽의 문화와 맞닿은 느낌 때문이었을까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감각이 제 등을 조용히 떠미는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작은 한옥 게스트하우스에 묵게 되었습니다. 도시 중심부의 고층 빌딩들 사이에 파묻힌 듯 자리한 그곳은 오래된 기와 지붕과 은은한 나무 향기로 가득했어요. 주인이 건네준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며 마당에 앉아 있자니 이상하게도 이곳이 전혀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할머니의 사진을 꺼내어 들여다보았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진 배경, 손을 맞잡은 두 소녀, 조선 복장을 한 윤희, 그리고 일본식 교복을 입은 히로코, 사진 속 교복의 모양새와 건물의 구조, 심지어 사진의 인화 방식까지 조심스럽게 살펴보던 중 저는 사진 속 교복을 바탕으로 조사를 시작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종로에 위치한 한국복식문화연구소를 찾았습니다. 사진 속 교복을 단서로 학교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 여성 곡식 연구로 알려진 한 연구원의 논문을 대학 시절에 인용한 적이 있었기에 혹시 직접 보여드리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약 시간에 맞춰 도착해 연구원에게 사진을 건넸습니다. 그분은 돋보기를 꺼내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살짝 갸웃하셨어요. 이 복장은 확실히 1930년대 후반에서 40년대 초반 조선 여학생들이 입던 개량 교복이에요. 상체는 일본식 블라우스와 유사하지만 치마 길이나 깃의 각도는 조선 특유의 형태가 남아있네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내심 긴장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어느 학교에서 이런 교복을 썼는지 아실 수 있을까요? 연구원은 잠시 생각하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확하게 특정하긴 어렵습니다. 이 시기에는 교복 형태가 비슷한 학교들이 여럿 있었고
공통 양식을 도입한 곳도 있었거든요.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나 경기여고, 이화학당 같은 학교들에서 이런 교복을 입긴 했지만 사진 한 장으로 특정하긴 어렵습니다. 죄송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솔직히 마음 한편으론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단서 하나가 주는 기대감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게 사라졌을 때 얼마나 허무한지도 동시에 느낄 수 있었어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괜히 택시 창밖으로만 시선을 돌렸습니다. 사진 속 할머니와 윤희가 나란히 웃고 있는 장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웃음이 이토록 단단한 비밀 위에 얹힌 것이라면 그 안에 무슨 감정이 담겨 있었을까요? 밤늦게 숙소에 도착해 짐을 정리하다가 저는 다시 할머니의 상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손수건, 그리고 낡은 교복이 고요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혹시 놓친 게 있을까 싶어 교복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한 올 한 올, 손수 달인 듯한 옷감, 왼쪽 상단에 손바느질로 수놓은 히로코라는 작은 글씨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학교의 교복인지는 도무지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교복의 소매 끝에서 단추 하나가 바닥으로 톡 하고 굴러 떨어졌습니다. 놀란 마음에 허리를 숙여 단추를 주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선지 단추는 낡았지만 보관 상태가 좋았고 살짝 갈라진 홈 너머로 무언가가 새겨져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조심스럽게 손전등으로 비추며 살펴보았습니다. 경성여고,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쥐고 있던 모든 조각들이 이 작은 단추 하나로 연결되는 느낌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경성여고라는 단어를 검색창에 입력하자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서울에 존재했던 고등교육기관 중 하나로서 조선인과 일본인 여학생이 함께 다녔던 학교라는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더 아래로 내려가자 국립중앙도서관 근현대문헌 자료실에서 해당 학교의 졸업자 명단과 학적부 일부를 열람할 수 있다는 문구가 보였습니다. 이거야. 여기가 시작이야. 다음 날 저는 국립중앙도서관 근현대문헌실을 찾았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단서는 단 하나, 히로코라는 이름뿐이었지만 당시 졸업생 명단과 학적부 기록을 찾아보던 중 사사키 히로코라는 이름이 실제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입학년도는 1939년, 졸업 예정은 1944년. 그리고 기록을 더 넘기다 보니 조선인 여학생 김윤이라는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죠. 두 사람은 같은 반이었고 예술반 소속이었습니다. 예술반은 자수, 수예, 동양화, 가무 등의 수업을 포함한 특기반으로 당시 여성들에게 흔히 권장되던 온화하고 조용한 기질을 기르는 과정이라 알려져 있었습니다. 전공 분야가 이와 가까웠던 저는 그 반의 수업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대략 짐작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학적부에서 할머니 히로코는 1944년 졸업으로 정상 기재되어 있었지만 윤희의 이름은 도중에 사라져 있었습니다. 퇴학이라는 붉은 글씨가 덧붙여져 있었고 졸업자 명단에서는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충격적인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모국어 사용으로 인한 징계. 그 짧은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멍해졌습니다. 한국말을 썼다는 이유로 퇴학이라고? 할머니는 평생 한국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한국이라는 단어조차 꺼낸 적이 없었죠. 그건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저는 이 문장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할머니는 이 일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 기억은 무거웠고 쉬이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그 어떤 오해도 없었던 것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이 찍힌 후 윤희는 퇴학당하고 이름이 지워졌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본으로 돌아가셨고 이후로 단 한 번도 그 이름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시간 속에서 그녀는 어떤 마음으로 침묵을 지켰을까요? 혹시 할머니가 그 일을 막으려 했던 건 아닐까? 아니면 그 사실을 몰랐던 걸까? 혹시 알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걸까? 머릿속이 어지러웠습니다. 윤희의 이름을 다시 부르라는 그 유언의 의미가 점점 무게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그리움 때문만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그건 용서를 구하고 싶었던 마음이었을지도요. 도서관에서 나오는 길에 저는 다짐했습니다. 더 알아봐야겠다고.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도서관에서 윤희의 이름 옆에 붉게 적힌 퇴학이라는 글자를 본 이후 저는 한동안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그 글자는 누군가의 삶을 지우기에 너무나 간단했고 너무나 잔인했어요. 조선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퇴학이라니. 그게 전부일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름이 그렇게 쉽게 지워질 수 있었던 이유를 저는 어떻게든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할머니의 상자를 다시 열었습니다. 손때가 밴 단추, 교복 1000조각, 오래된 자수 손수건. 그 속에는 아무 말도 없었지만 할머니의 시간이 고요히 누워 있었어요. 그날따라 사진 속 할머니의 얼굴이 유독 슬퍼 보였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는데 웃음 뒤에 감춰진 것이 있다는 걸 저는 이제야 깨달았던 겁니다. 저는 조선어 금지령에 대한 추가적인 배경을 알기 위해 여러 기관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던 중 며칠 전 복식연구소에서 연구원이 슬쩍 언급했던 한 곳이 떠올랐어요. 민족문제연구소. 한국 근현대사와 식민지 시기의 자료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곳이었고 교육 정책 및 탄압 사례에도 정통하다는 소개글이 있었습니다. 곧바로 이메일을 보냈고 다음 날 오후 상담 일정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연구소는 서울 성북구의 조용한 골목에 자리한 오래된 2층 건물 안에 있었습니다. 정문 앞에 서자 괜히 발끝이 망설여졌습니다.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생각보다 소박한 분위기였습니다. 어린 학생들보다는 중년 이상의 연구자들이 더 많았고 조용하고 엄숙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이곳의 공기엔 과거를 향한 무언의 책임감 같은 것이 깃들어 있는 듯했어요. 제 앞에 앉은 사람은 이서연이라는 연구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게 경계심 어린 표정을 지었지만 제가 할머니의 이름과 유품 사진, 그리고 윤희의 퇴학 기록을 보여주자 눈빛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예술반. 그렇군요. 사사키 이로코와 김윤이라는 이름은 처음 들었지만 비슷한 사례는 정말 많았습니다. 혹시 조선어 사용으로 퇴학당하는 게 정말 일반적인 일이었나요? 서연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940년대 초반이면 이미 조선어는 학교 내에서 금기어에 가까웠어요. 학생들이 교내에서 조선어를 사용하면 동급생이 신고하는 체계가 암묵적으로 작동했죠. 심지어는 일본인 학생뿐 아니라 조선인 학생도 신고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럼 신고를 받는다고 해서 곧바로 퇴학인가요? 네. 불온 언행으로 분류되면 퇴학은 물론 가족 배경까지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당시 학교는 교육기관인 동시에 감시기관이기도 했거든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조용히 사진을 꺼내 다시 바라봤습니다. 벚꽃 아래 손을 맞잡은 두 사람. 할머니는 정말 몰랐던 걸까? 아니면 알고 있었던 걸까? 혹시 일본인 학생이 그런 신고를 해야 할 경우도 있었을까요? 제 질문은 조심스러웠지만 저 스스로 외면할 수 없던 의문이기도 했습니다. 서연 씨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충분히 가능했어요. 일본인 학생은 조선인 친구와 교류하는 것조차 감시 대상이었습니다. 누구와 친하게 지내는지를 보고하는 것도 교육의 일부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 자체가 죄를 만들었고 침묵도 죄가 될 수 있었던 시절이죠. 침묵도 죄가 될 수 있었던 시절.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윤희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던 이유. 그건 단지 시간이 많이 흘러서도 기억이 흐려져서도 아니었던 겁니다. 아마도 죄책감이었겠죠. 모르지 않았기에 말할 수 없었던 것. 숙소로 돌아온 저는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벚꽃 아래 손을 맞잡고 있던 두 사람. 할머니의 눈빛은 분명 따뜻했습니다. 그건 연기일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더 무거웠습니다. 왜 그 순간을 평생 말하지 않으셨는지 저는 이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남긴 유언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누군가는 다시 불러줘야 해. 그 말은 기억하라는 뜻이었고 저는 기억하려면 더 알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울시립자료관에서 더 많은 기록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신문 아카이브, 수영 기록, 공공 데이터베이스. 그 안에서 김윤이라는 이름을 찾아 검색했습니다. 수많은 윤희 중에서 나이와 시기, 거주지를 기준으로 좁혀 나가자 마침내 하나의 기록이 남았습니다. 경성일보 1943년 9월 28일자 정치면.
단 3줄짜리 기사였지만 그 무게는 수십 년을 꿰뚫는 힘이 있었습니다. 항일운동 혐의로 용산구 거주 김성만 외 가족 3인 체포. 체포자 김성만, 김윤희, 김화선, 윤희 씨의 이름을 보는 순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기사 아래쪽 체포를 집행한 간부 명단. 그곳에 적힌 이름 하나가 제 눈을 고정시켰습니다. 체포 담당자 사사키 유지. 그 이름, 제가 알고 있는 이름. 할머니의 아버지, 제 증조부였습니다. 그 순간 퍼즐이 하나로 맞춰졌습니다. 할머니는 윤희 씨의 친구였고 같은 반에서 함께 교복을 입고 웃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윤희 씨는 퇴학당했고 그 뒤 가족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체포를 책임진 사람이 바로 할머니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윤희의 이름을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수 없었을 겁니다. 사랑했던 친구였을 테고 도와주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침묵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 침묵은 벌이었고 기억이었고 용기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단추, 그 단 하나의 단추, 할머니가 유품 속에 남겨둔 단추, 경성여고라고 새겨진 그 단추는 어쩌면 마지막 인사였을지도 모릅니다. 두 사람이 헤어지던 날 조용히 건네받아왔던 무언의 약속. 할머니는 그걸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평생 그걸 안고 살아오셨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는 지우지 않으셨습니다. 말하진 못했지만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제게 넘기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윤희 씨의 이름을 다시 불렀습니다. 이제는 제 목소리로, 제 마음으로. 김윤희, 잊지 않을게요. 이서연 연구원에게서 연락이 온 건 모든 기록을 정리한 지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짧은 메시지였어요. 김윤희 씨의 후손을 찾았습니다. 직접 만나보시겠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에서 조용한 진동이 일었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윤희 씨의 이야기는 더는 과거에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어딘가에서 그 이름을 다시 불러야 할 사람이 있었다면 그건 이제 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서울 마포구의 좁은 골목 안쪽, 붉은 벽돌 외벽에 오래된 간판이 걸린 작은 독립서점이었습니다. 서점 안에는 조용한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곳곳에 손글씨로 적힌 시구와 활판 인쇄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김하연 씨를 만났습니다. 윤희 씨의 손녀였습니다. 그녀는 차를 한 잔 건네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당신을 만날지 말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일기를 당신이 읽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작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바랜 공책과 은빛이 흐려진 헤어핀이 놓여 있었습니다. 공책 위엔 짧은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오면 이걸 읽어줘. 그 아이, 그 말이 제게 다가오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연 씨는 공책을 펼쳐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건 김윤희 씨의 손글씨로 남겨진 일기장이었습니다. 히로코는 내 숨구멍이었다. 내가 조선어로 쓴 시를 일본어로 외워줬고 내 노래를 따라 불렀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건 그런 거였다. 저는 숨을 멈춘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할머니에게 윤희는 단순한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서로를 통해 숨 쉬었고 세상이 허락하지 않은 연대를 나눈 존재였습니다. 그건 그 어떤 언어보다 깊은 교감이었습니다. 이어진 기록엔 1943년 봄 윤희 씨가 교무실에 불려간 날의 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그녀는 조선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독립운동 혐의로 수배 중이던 아버지의 이름이 교장실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죠. 학교는 그녀를 퇴학시키기 위해 조선어 사용이라는 명분을 붙였습니다. 그건 이유가 아니라 도구였던 겁니다. 할머니는 윤희 씨의 퇴학이 부당하다고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아버지, 사사키, 유지, 그는 학교에도 지역 경찰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일본 경찰 간부였습니다. 할머니는 그에게 항의했지만 돌아온 건 경로와 강제 전학 조치였습니다. 그날 전학 통보를 받은 날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손을 잡고 교정으로 향했고 할머니는 아버지 몰래 가져온 사진기로 윤희 씨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사진, 바로 제가 프랑스에서 할머니의 상자 속에서 발견했던 그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을 찍은 뒤 윤희 씨는 교복 소매에서 단추 하나를 뜯어 할머니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머리에 꽂고 있던 헤어핀을 풀어 윤희 씨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일부를 나눴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일기를 덮은 뒤 하연 씨는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일본어를 잘하면서도 늘 조선어 몇 마디를 입에 붙이셨어요. 벚꽃 아래라는 말이 참 예쁘다고 하셨던 게 기억나요. 저는 가방에서 단추를 꺼냈습니다. 그 단추가 여기서 비롯된 것임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교복과 이 피는 역사관에 기증돼 있어요. 같이 가보시겠어요? 며칠 뒤 우리는 충남 공주의 작은 지역 역사관을 찾았습니다. 독립운동사 코너 한켠, 일제강점기 학생들의 섹션에 그 교복과 헤어핀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아봤습니다. 교복의 소매, 단추 하나가 빠진 자리, 전시관 안내자에게 양해를 구한 뒤 저는 단추를 전시관에 기증했습니다. 단 하나의 조각이 돌아오면서 교복은 비로소 완성된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제 안에서 모든 의문이 멈췄습니다. 할머니는 윤희 씨를 밀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지키려다 부딪히고 상처 입고 침묵 속에 살아오신 거였습니다. 전시관을 나오는 길, 문을 열자 부드러운 바람과 함께 벚꽃잎이 하나, 두 개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사진을 꺼냈고 그날의 두 사람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윤희, 그 이름은 바람 속으로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조용히 머물렀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왜 끝까지 그 이름을 입에 담지 못했는지, 그리고 왜 마지막으로 그 이름을 대신 불러달라고 하셨는지. 그건 용서를 구한 말이 아니라 존재를 잊지 말아달라는 간절한 부탁이었습니다. 저는 그 부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다시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김윤희, 그 이름이 제 안에 머물렀습니다. 이제는 사라지지 않을 이름으로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비디오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